그럼 저희가 이제 오늘 축약이랑 이런 것들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문제를 할 거예요. 이번에 좀 약간 실전, 왜? 실전 문제 풀이라 생각하시면 되니까. 뭐가 있어요? 저 거의 뭐 유목민이에요. 강의실 유목민. 어쩔 수가 없나 봐. 여기저기 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왜? 진행해도 될까요? 어차피 이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은 아닐 거야. 모르는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표준발음법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어렵게 낼 거면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요 표준발음법을 통해서 얘가 어떤 의문 현상인지 매치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했어요. 그죠? 자, 거기 12항 이렇게 보시면요. 이건 어쨌든 거센소리 대기예요. 한마디로 자음 축약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음 축약 관련된 얘기인데 뭐 우리가 그때 쉽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우리 얘네들이 시읒이 결합하게 되면은 각각에 해당하는 거센소리로 바뀐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맞죠? 기억나시는 거 맞죠? 이거 안 했다고? 거짓말하지 마. 아니 봐봐. 얘 발음 어떻게 해? 이렇게 하잖아. 히읗이랑 디귿이랑 합쳐져서 이거 했어요. 어떻게 영상으로 올려드려요? 있어요. 분명 했어요. 그쵸. 아무튼 자 히읗 뒤에 이런 애들이 결합되는 경우에 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하면 더 쉽다라는 얘기예요. 더 쉽다라는 얘기. 그래도 이 표준발음법 12항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셔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이제 어려울 만한 부분들. 자, 그 부침 1 밑에 보시면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넓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넓히다. 자, 요런 친구들. 제일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포인트죠. 어떤 거예요? 자음군이 존재하네. 자음군이 있는 경우에 졸라 거슬리네. 어떡하지? 자음군을 단순화시켜야 되나? 아니죠. 안 된다 했어요. 내가 내 우선순위가 있다고 했었어요. 물론 음극규와 자음군 단순화는 거슬리면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자,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는 경우? 축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축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축약 면제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음군 단순화가 아니라 축약을 넣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괜히 여기 거슬려가지고 이거 자음군 단순화부터 해야지 라고 하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조건이 있다? 그러면 축약부터. 이해했어? 전에도 말했어요. 네, 이거 우선순위 있다고. 축약이 우선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붙임 이 부분 보시면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그럼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에 밝히다랑 앉히다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경우예요. 자음군 단순화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축약부터. 자, 다시 자, 얘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서 얘를 뭐 지읒을 없애버린다 이런 게 아니라고 했어.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꼭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부침 2번 부분 보시면요. 규정에 따라 디귿으로 발음되는 시읒, 지읒, 치읒, 티귿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그럼 이에 준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살짝 변형을 시켜볼 필요가 있어요. 자, 디귿으로 발음되는 요 친구들은 왜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거야?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디귿으로 발음되는 거야? 이걸 알고 있어야지. 이거 이제 알아야지. 다른 자음들이 시읒, 지읒, 치읒, 티귿의 경우에 디귿으로 어떻게 발음돼요? 어떤 부분 때문에 디귿으로 발음되는 거야? 이거 말 나와야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치? 그렇게 나와야죠. 우리가 여기서는 조항이 이렇게 어지럽게 나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의문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에서는 근데 여기 같은 음극규가 먼저 적용된 포인트죠. 솔직히 봐봐요. 시옷 같은 데에서 이제 히읗이 들어간다고 해서 축약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럼 이런 경우엔 뭐 해줘야 돼? 축약의 조건이 없으면은 자음군 단순화나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하는 게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지금 옷 한 벌 이렇게 있었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얘가 전라 거슬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한번 바꿔줘야지. 그 다음에 이제 옷 한 벌이 나온 상황에서 얘랑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옷 한 벌. 이런 식으로 발음되는 거죠. 이거 이해됐어? 오케이? 자, 우리가 의문의 그 어떤 현상들이 하나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한 번에 두 개나 세 개가 존재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했었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클리닉 모의고사 때 풀었던 그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한 번밖에 없었어. 한 번밖에 없었는데 틀리시더라고요. 아, 제가 요 예문 하나만 갖고 가볼게요. 뭐가 있었냐면은 네. 디귿이 바로 없어져요? 뭐라고요? 옷 한 벌에서 디귿이 없어져요? 디귿이랑 히읗이 합쳐져서 거센 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쟤는 안 하고. 누구요? 어디? 지읒 없어졌잖아요. 지읒 없어졌잖아.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한 거야.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요거를 막 음극기로 할 수는 없잖아. 이런 거 자문 넣어서 할 수도 없잖아. 그죠? 물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당의 일부 어떤 학교는 뭐 이걸 음극기를 해서 막 디귿으로 막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야매일 뿐이고, 야매라기보다는 그 선생님의 약간 성향이 좀 다른 거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7번 같은 경우, 그럼 축약을 까먹고 있었어요? 축약이 뭔데? 여러분들 은근히 축약이랑 탈락 많이 헷갈려서 하는 것 같은데, 탈락은 말 그대로 하나가 없어지는 거야. 하나가 없어지는 거야. 축약은 뭐야? 두 가지의 자음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자음이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어떤 다른 친구가 있었어. 이렇게 얘네들이 합쳐져서 C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음가가 하나하나씩 있었다면은 그럼 C로 바뀌는 상태도 한 개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에서 하나로 빠지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 음가가 줄어드는 현상인 거지. 근데 이게 탈락이랑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지. 탈락도 음가가 줄어드는 거고 얘도 음가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헷갈려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아까 7번 얘기 잠깐 했었는데 이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축약이랑 좀 관련되어 있는 말일 수도 있어요. 자, 요 예문이 있어요. 반듯하다. 반듯하다. 자, 요거 일단 어떻게 바꿔줘야 돼? 가장 먼저 거슬리는 거. 왜? 음극기 해야죠, 그쵸? 왜? 네가 틀린 문제라 혹시 이거 했니?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처음에 뭘로 바꿔줘야 돼? 디귿으로 바꿔줘야 돼요. 반듯 하다 에서 얘는 어쨌든 교체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음극규가 들어갔죠. 교체 중에서 음극규.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여기로 변환하거나 여기로 변환하는 연습들이 계속 되어야 돼요. 음극규가 나왔을 때 얘는 무조건 교체다. 돈슬대기 교체다. 이런 거 다 생각을 해주셔야 돼. 계속 와리가리 하면서 바꿔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뭐가 일어나는 거야? 이제부터 축약이 일어나는 거죠. 맞죠? 디귿, 히읗이 만나다 보니까 반, 드, 타, 다 라는 식으로 한 번 더 축약이 일어난 부분이다. 요거 예문 하나 정리해 주세요. 이런 거 같은 경우 예문 정리해 주시고, 어쨌든 이런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꿔준 다음에 해주셔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것도 있었어요. 자, 얘를 지읒을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각각 뭐야? 대표음이야. 그죠? 근데 지읒 같은 경우 그러면 음극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축약의 조건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축약이 문제라 했어요. 알겠죠? 축약이 존재할 수 있다. 자, 그거랑 관련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은 거기에 낮 한때라는 게 있어요. 낮 한때. 자, 우리 얘
그냥 보면은 음극규 마렵죠. 음극규 마려워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축약 해주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나눠져 있잖아. 단어가 나눠져 있잖아. 헷갈리시죠? 단어가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그때는 얘가 한번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축약하는 거야. 바꿔준 다음에 축약.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나탄때를 뭐라 그래? 나찬때라고는 안 하잖아.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단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거는 가능한 거죠. 다시 12항 부분에 1번 부분의 밑에 예문 보시면은 그런 건 가능해요. 뭐, 싸치 같은 경우. 이게 싸치로 바뀌는 거잖아. 얘는 음극규에 적용이 될 일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음극규가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받침인 경우에만 가능한 거죠. 그죠? 받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붙임 일부분 한번 보실까요? 붙임 일부분. 아니다. 붙임 일부분 말고 그 위에 있는 거 볼게요. 받침 히읗. 받침 히읗은 현대에서 용언 어간에만 쓰이기 때문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간에만 쓰인다는 게 뭐야? 히읗이 들어가는 경우는 용언에서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맞죠? 동사나 형용사 할 때만. 위의 규정은 용언의 활용에만 적용된다. 자, 그리하여 1에서는 용언의 경우에만 예시를 했는데, 자, 다만, 실증은 실증으로 말하면 된다. 실증으로. 자, 이거 왜 그렇게 되는 걸까? 자, 원래 같았으면은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축약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얘는 축약을 넣으면 안 되는 경우네. 그죠? 예외적인 경우죠. 맞죠? 예외적인 경우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요것도 하나 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붙임이의 밑에 부분 보시면요. 요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단어마다 끊어서 발음할 때는 옷 한 벌과 같이 발음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한대요. 아까처럼 옷 한 벌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따로따로 읽기도 한다니까 두 가지 모두 인정이 된다는 거. 그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5번, 그러니까 넘기시면요. 반모음 첨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첨가라는 거는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니은 첨가랑 사이시옷 사이소리 현상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얘기 들었잖아요. 지금 하나가 더 있어요. 반모음 첨가라는 게 있어요. 그럼 반모음이 뭔지 기억하세요? 반모음 혼자 쓸 수 없고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반쪽짜리 모음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잘 보세요. 자,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 뒤에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반모음이 첨가가 되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다음과 같은 용언의 어미는 자, 어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되어라는 게 있었는데 되어가 두 가지가 가능하다 했어요. 되어가 그냥 되어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되여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럼 어느 부분이 지금 반모음 첨가라는 얘기예요? 요 부분이 반모음 첨가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기존 어라는 게 있었는데 반모음이 첨가돼서 여기가 추가된 거잖아요. 제2계열 이중모음으로. 이해됐어? 요런 경우가 반모음 첨가라고. 물론 얘는 둘 다 사용하는 건 가능. 오케이? 이해됨?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런 말도 있죠. 이오 아니오도 이에 준하여 이오 아니오로 발음함을 허용한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뭐라는 거야? 반모음 첨가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니요 같은 경우는 원래 아니온데 요로 발음하는 거니까 이것도 일종의 죄결 이중모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모음 탈락이 나오네요. 모음 탈락.
자,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은 벗어나는 대로 뭐 적는다. 뭐 요런 게 이게 한글 맞춤법이고, 지금 아까 여태까지 했었던 표준 발음법이랑은 좀 다르네요.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요. 자,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뭐 축약이라든지 교체라든지 첨가라든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은 어때요? 발음과 표기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쵸? 맞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발음과 뭐가 같다? 표기가 같다. 요거 여러분들 1학기 기말 때 나올 수 있는 시험 범위입니다. 그리고 의문에서도 나올 거고요. 한글 맞춤법에서도 나올 거예요. 이걸 기억해 주세요. 발음과 표기가 같은 경우다. 자, 그 다음에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말이 나서요. 어간의 끝 우나 의가 줄어들 적.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의탈락 기억하시죠? 기억나요? 의탈락? 그러니까 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푸다. 요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의 예외적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다만 조건들은 다 똑같아. 이를테면 이거죠. 자, 이를테면은 으나 우가 있는 경우, 우나 의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들어가는 경우, 요런 조건이 있을 때 얘네들이 탈락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탈락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뭐 뜨다 같은 경우는 뭐야? 어간이 어디까지야? 어간이 어디까지? 뜨까지죠? 뜨, 그 다음에 연결어미 어가 들어갈 수 있죠. 그죠? 맞죠? 요런 경우 아까 여기에 해당하는 조건 만족해 안 만족해? 만족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없앤다. 그럼 얘만 연음을 해서 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었죠. 특히 대표적인 거 담그다. 담그다. 요거 같은 경우도 뭐야? 자, 여기서 특히 많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둘 중에 이거 뭘로 해야 되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원칙을 생각하자고. 의탈락의 원칙을 생각해보자고요. 자, 그럼 이렇게 나눠보자고. 여기까지가 어간이죠? 그죠? 담그 플러스 아가 들어갔어. 그럴 때도 마찬가지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해서 얘가 사라지고, 맞죠? 그러면 담, 기억이 어디로 가? 이쪽으로 연음이 돼서. 그래서 담가가 되는 거예요. 담거는 틀렸어요. 담거 틀렸어요. 알겠죠? 만약에 담거로 한다 칠 거면은, 자, 그러면은 담거라는 부분을 가지고 했을 때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몸이 축약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어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가 담그잖아. 담그. 그러니까 의탈락을 적용하는 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는 다 비슷한 양상인데 푸다만 한번 더 얘기해 볼게요. 푸다도 사실 같은 조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조건 중에 하나. 뭐 예를 들어서 푸다. 얘가 원형이야. 근데 자, 푸 플러스 어를 넣어주는 게 조금 더 좋겠죠?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옆에 뭐가 있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푸다, 이해됐어? 우어 관련된 거는 얘밖에 없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한글 맞춤법 제34강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던 아웃탈락이에요. 아웃탈락. 자, 우리 의탈락 끝났죠? 그죠?
자, 여기서도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모음 아랑 어로 끝난 어간에 아, 어 혹은 앗, 어시 어울릴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런 거야? 이 모음이 뭐가 됐기 때문에? 중복이 됐기 때문에 탈락을 시킬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를테면은 우리 같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이 원형이 그럼 뭐야? 가다잖아. 그쵸? 그러면 얘는 가에다가 플러스 뭐가 들어가야 돼? 아따가 들어가는 게 맞죠? 그쵸? 맞죠? 자,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 얘가 뒤에 뭐가 있었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그대로 있네? 우리가 아, 어, 앗, 어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 이거 생각하면 요거 생각하시면 돼.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있다. 그렇잖아. 얘도 다 아나 어든 아시든 어시든 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 이 조건에 한해서 얘가 사라진다. 그럼 얘만 연음을 딱 시켜주면은 뭐가 되는 거야? 같다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는 뭐 어떤 특정한 모음이 있지만 그걸 외우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요것만 확실히 기억을 하시면 이게 있을 때 탈락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은 어려운 부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용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적용되는 탈락들이 하나 빼고 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우 있어. 방금 아까 했던 으 탈락, 그죠? 으 탈락, 그 다음에 아, 어 탈락.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 시읒 탈락. 얘는 다 아까 얘기했던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있는 경우에 탈락이 가능한 친구들이야. 그래 굳이 아까 얘기했던 뭐 여러 가지의 어미랑 이런 것들을 외우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에의 뒤에 어시 어울려 줄 적에도 준대로 적는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야? 개었다, 겠다. 우리는 개었다로 쓰기도 하고 겠다라고 쓰기도 하죠. 둘 다 쓰기는 하죠. 네, 이런 탈락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옆에 붙임 2번 볼게요. 거기 이제 자, 하여가 한 음절로 줄어서 해로 될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자, 요거랑 관련된 게 해 말고 하나 더 있죠. 돼도 있죠. 여러분들 한글 맞춤법 많이 틀리는 거잖아. 왜 안 돼? 현재 약간 이런 거 놀리잖아 막. 저도 이런 건 장난 많이 치는데 왜 안 돼? 이런 식으로 장난 많이 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방금 하 나왔잖아. 하여. 하여도 그냥 되랑 하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되랑 하여랑. 그러니까 이제 하여가 줄여서 해로 된다는 거는 되여나 혹은 되어도 되로 발음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얘도 마찬가지. 하여다에서 했다로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왜 뜬금없이 이렇게 줄이는 게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왜 줄이는 게 가능할까? 자, 아까 하여가 해로 가능하다 했잖아. 그죠? 맞죠? 그래서 해로 바뀌었으니까 자,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도 그대로 연결시켜주면 돼.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맞니? 여보세요? 응. 이거 이해돼? 혀 아니에요, 혀? 뭐가 혀야? 하여, 해. 여기 써있잖아. 하여, 해. 근데 뭐 탈락을 보면은 응. 하고 그러니까 얘는 줄적으로 그냥 적는다고. 이거 학물 맞춤하고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해로 만약에 변형을 한다면은 이제 남는 게 이거랑 이것만 남는 거잖아. 그럼 얘를 그냥 뭐 해주면 돼?
연음으로 옮겨주면 돼요. 그럼 했다. 오케이? 예외라기보다는 이런 붙임 조항이 있다라는 거죠. 붙임 조항이.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 자, 이게 이제 뭐랑 관련되어 있는 거냐? 자음군과 관련되어 있는 혹은 겹받침이라고 되어 있는 표준발음법이에요. 자, 일단 10항부터 볼게요. 이거 다 자음군 단순화랑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겹받침, 기역, 시옷, 그 다음에 니은, 지읒, 리을, 비읍, 리을, 시읒, 리을, 티귿, 비읍, 시읒은 뭐야? 각각 어디 걸로 발음한다? 앞에 걸로 발음한다. 됐죠? 앞에 걸로 발음하는데, 그러니까 앞에 걸로 발음하는 경우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넉도 있고요. 뭐 넉과. 얘는 그럼 넉과는 뭐가 이렇게 된 거야? 자음군 단수가 되고 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된소리 되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된다고. 오케이? 그다음에 안따 같은 경우도 뭐야? 여기서 자음군 단수가 된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된소리 되게 또 된 거죠. 그죠? 요런 것들이 있다. 자, 근데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더 볼게요. 자, 두 개의 자음으로 된 겹받침 가운데 어말 위치에서 또는 자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앞에서 기역, 시옷은 기역으로, 니은, 지읒은 니은으로 발음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죠. 리을, 비읍, 이거 리을로 된다. 그리고 비읍, 시음만 비읍으로 발음된다. 그러니까 요게 아까 지금 뭐라고? 둘째, 그러니까 겹받침에서 두 번째 부분이 탈락되는 경우가 요 경우야. 10항에 돼 있는 경우. 자, 그 다음에 14항 같은 경우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사와 결합하는 경우는 뒤에 것만을 뒤 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 경우에 자, 거기 요거 학교에서 잘 안 알려주지만 어렵게 되려면 낼 수 있는 포인트예요. 어떤 경우에? 일단 지금 14항이 뭐랑 관련돼 있는 걸까? 자, 봐봐. 우리 기본적으로 얘가요 이렇게 발음이 되잖아.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죠? 왜냐? 자, 이런 자음군이 있는 경우에도 연음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럼 두 개가 다 옮겨지는 게 아니라 얘만 옮겨져야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내면 돼요, 안 돼? 안 돼. 뭐가 또 있어? 된 소리 해야지. 맞죠?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 왜 저렇게 되나 싶을 수 있는데, 연음 현상 같은 경우에는 자음군일 땐 오른쪽 것만 옮겨집니다. 그럼 이미 이렇게 조건이 되기 때문에 된 소리 내기를 적용을 시켜줘야지. 구두 벗어줘 그거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맞죠? 그러니까 얘도 여기에서 여기 있는 된 소리 내기를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옮긴 다음에.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경우 시읒은 그냥 된 소리로 발음한다. 그냥 거기서 끝나. 그럼 난감하잖아. 그죠? 이렇게만 하면 뭐 여러분들은 결국 외우는 수밖에 없는 거야 또. 그죠? 자, 그 다음에 근데 나머지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왜? 자, 방금 뭐가 있었냐면은 앉아 같은 경우는 뭐야? 그냥 자로 발음하면 돼. 이거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다만 아까처럼 된소리 되기가 나올 만한 뭐 조건이 있었다면은 그때는 된소리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것들도 봐. 닭을 이런 거는 된소리로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닌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젊어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밑에 요거는 어때? 뭐 읽기가 좋겠냐? 자, 골씨, 그죠? 자, 얘도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야? 처음에 연음 갔다가 시옷이 다시 된소리가 되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없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시옷이 연음이 되지만 이 시옷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가 된다? 된 소리가 된다. 과형사 어미리을이. 저게요? 뭐 이거요? 아니요. 근데 왜 리을인데 그렇게 돼요? 리을이 되는 경우가 또 더 있었지. 한자어인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죠?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시부항 부분, 시부항 잠깐만 볼게요. 자, 받침 뒤에 모음 이런 것들 아, 어, 오, 우 위로 시작되는 이번에 뭐야? 실질 형태소야. 밑줄 쳐봐. 실질 형태소. 이럴 때는 대표형으로 바꿔서 디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자, 이거 이전에 했던 거랑 되게 유사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뭐가 나왔냐면 아래가 나왔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라고? 얘가 뭐라고? 실질 형태소라고요. 자, 실질 형태소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 얘 따로 하고 얘 따로 해야 돼요. 그죠? 그럼 얘는 음극규가 적용이 돼서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거슬리니까 얘가 이쪽으로 넘겨가야죠. 그래서 내가 되는 거고요. 근데 요거랑 관련된 게 하나 더 있었죠. 자, 요런 경우 자, 밭이랑 이거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요? 얘는 두 가지 발음으로 된다고 했었어요. 그죠? 자, 첫 번째는 밭이랑으로 발음되는 경우는 얘가 어떤 경우? 구교만 맞는데 얘가 어떤 애야? 형식 형태소죠. 그죠? 조사. 그죠? 형식 형태소야. 자, 형식 형태소일 때는 바로 우리가 뭐가 싹 가능하다고? 구기음어가 가능하다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이랑이 단위를 나타내는 일종의 실질 형태소로 바뀌었다고 해보자고. 그럴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눠줘서 발음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거 해야죠. 그죠? 음극규. 그 다음에 또 니은 첨가 갖고 가야 되지. 그래서 니랑 갔다가 그 다음에 비음화 해가지고 밭니랑으로 바뀌는 거였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 형태소일 때는 연음 현상이나 그런 것들은 요걸 다 변환한 후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변환 다 한 후에 가능한 거고 만약에 형식 형태소인 경우는 그냥 바로 때려버려도 상관없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거 시부항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실질 형태소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18항에 일단 뭐가 있는지만 좀 보자고요. 기역, 디귿, 비읍은 니은, 미음 앞에서 이거 그냥 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역, 디귿, 비읍은 니은, 미음 앞에서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는 거. 이거 뭐야? 무슨 현상이야? 비음화. 그죠? 응, 비음화. 봐봐. 이렇게만 보면 지금 변환하기 힘들다니까? 응, 변환하기 힘드니까 요게 각각 어떤 현상인지 잘 기억해 주시고 가야 돼요. 됐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음운 관련해서 심화적인 부분들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되네요. 자, 기억부터 봅시다. 자, 잡는과 같이 파열음이 비음의 영향으로 좋은 방법이 바뀌는 자, 거기 부분 순행동화와 관련된 규정이다. 자, 이거 맞냐? 자, 얘가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봐봐. 좋은 방법이 바뀌는 건 맞죠? 그럼 뭐가 문제야? 그렇지.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역행동화가 되는 거죠. 요 방향 역행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순행동화가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니은 국 마시다와 같이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도 비음화가 일어나는 현상과 관련된 규정이다. 자, 국 마시다가 국 마시다로 된 거잖아요. 그치? 우리가 따로 발음해도 되지만 비음화로 발음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디귿. 자, 횡단로와 같이. 자, 요거 한번 볼게요. 횡단로. 자, 얘가 어쨌든 뭐로 바뀌는 거야? 횡단로로 바뀌는 거네. 그죠? 자, 얘 같은 경우는 뭐야? 얘와 같이 뒤음절의 초성에 위치한 유음이 비음으로 변화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이다. 맞냐? 우리 원래 봐봐,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원래 유음화가 이제 형성이 돼서 리을로 바뀌는 게 맞지만 우리가 유음화에 예외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었죠. 어떤 경우? 이렇게 나와지는 경우. 이렇게 나와지는 경우에는, 그리고 어떤 경우? 한자어일 경우에는. 근데 뜬금없이 얘가 그냥 이렇게 바뀔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니은이랑 만났는데 어떻게 그래? 그죠? 그럴 일이 없잖아. 그럼 얘는 유음화의 예외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얘는 비음화랑은 전혀 상관없는 조항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리을. 자, 백리와 같이. 자, 백리. 자, 요거는 어떻게 바뀐다고 했었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백리 했다가 그 다음에 백리로 바뀌는 거지. 맞아? 요거부터가 먼저라고 했어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것부터가 먼저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요게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했었어요. 그럼 거기는 비음이 아닌 음들끼리 만나서 둘 다 비음으로 바뀌는, 자, 거기 동그라미 상호 동화와 관련된 균형의 규정이다. 둘 다 바뀌는 경우 우리가 뭐라고 했죠? 상호 동화라고 했습니다. 그죠? 동화가 방향에 따라 순행이 있고 역행이 있고 상호 동화가 있다고 했었어요. 얘는 둘 다 바뀌는 거니까 상호 동화가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음화. 요거는 좀 쉬울 것 같아요. 20번.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기억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의 A라고 돼 있어요. 역행적 유음화. 역행, 아까 무슨 방향? 이 방향이라 했어. 요것만 찾으면 바로 뭐야? 1번 보시면 권력. 맞죠? 리을이 니은한테 역방향으로 영향을 준 거죠. 1번밖에 없네요. 자, 나머지 별님 같은 경우는 순행이죠? 맞죠? 그 다음에 칼날도 마찬가지. 리을이 앞에 있으니까 순행이고, 그 다음에 겨울 눈 같은 경우도 뭐야? 순행이죠. 방향상으로 봤을 때. 맞죠? 그 다음에 5번 가을 노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 리을이 뒤에 있는 니은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순행 동화예요. 요건 괜찮았죠? 됐어요? 넘어가도 돼? 자, 그 다음에 국외음화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수업 시간에 나누는 학생들의 대화인데 주제를 고려할 때 발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일단 1번부터 보시면요. 국외음화란, 자, 이거 얘기하기 전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디귿티읕이 이를 만나서 그 다음에 지읒티읕을 만나는데 그냥 이가 아니라 얘는 어떤 경우? 뭔 경우? 형식 형태소라고 했죠? 그쵸?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쵸? 됐어요, 여기까지? 잘 듣고 있죠? 자, 그런 경우인데, 처음에 뭐라고 돼 있냐? 국외 말한 형태소에 끝소리 디귿티귿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서 지읒티읒으로 바뀌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정의니까 맞는 말이겠네요. 그죠? 그 다음 2번. 굳이라는 단어가 굳이로 발음되고 붙이되는 단어가 붙이대로 발음되는 현상이 국외음화예. 맞죠? 둘 다 형식 형태니까 되겠죠? 3번. 그리고 국외음화에는 자음과 모음의 성질을 닮아가는 동화현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국외음화도 참고로 동화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비음화나 유음화 같은 경우는 뭐야? 자음들끼리의 동화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자음 동화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국외음화 같은 경우는 뭐야? 이 자음과 모음이 이 자음과 모음에 의해서 얘네들이 영향을 받는 거잖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음 플러스 모음 동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모음 동화도 있겠네요. 그쵸? 이전에 했던 거 기억나요? 이모음 역행 동화? 아기를 애기로 발음하는 거. 그런 게 이제 모음 동화에 해당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자음과 모음이 동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음 플러스 모음 동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4번.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디귿티읒이 반드시 모음이나 반모음이라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와 결합해야 된다. 자, 이거 맞아 틀려? 뭘로 바꿔줘야 돼요? 형식 형태소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국유음화로 교체되는 자음의 경우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이 모두 바뀌게 된다는 점 역시 알아두도록 하자. 그럼 어디만 봐야 돼? 좋은 위치는 어디서 어디로 바뀌어요? 얘네가 잇몸소리죠. 잇몸소리에서 뭐로 바꿔? 경국의 음으로 바뀌죠. 그래서 국유음화예요. 정확히 말하면 여기 경국의 음화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디귿티귿 같은 경우는 뭐야? 얘 같은 경우는 파열음이에요. 그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지읒지읒 같은 경우는 무슨 음이세요? 파찰음이 되는 거죠. 얘는 파찰음이에요. 그럼 얘가 한마디로 얘는 좋은 방법도 바뀌고 좋은 위치도 바뀌고. 자, 이거 잘 모르시면 자음책에 계속 보셔야 됩니다. 네, 거기서 연결 시켜주셔야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2번. 자, 다음 중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도출한 국유음화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료가 뭐야? 디귿티귿이 이렇게 바뀌는데 저 앞에 선행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국유음화는 자음이 모음에 의해 변화를 겪는 현상이다. 맞죠? 자음이 모음에 의해 바뀌는 거. 그 다음에 2번, 자, 마지, 너, 논일. 잠깐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쵸? 옆에 뭐가 있냐? 자, 국유음화는 음운의 변동 중 교체에 해당하는 현상이다. 자, 일단 이거는 맞기는 해요. 근데 옆에 있는 게 좀 헷갈릴 것 같아. 자, 그 자료 부분에 마지 같은 경우는 확실히 국유음화가 맞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너 같은 경우는 뭐야? 무슨 현상? 탈락 현상이죠. 그죠? 탈락 현상. 그 다음에 논일 같은 경우는? 네? 비음화야. 아무것도 없는데 니은이 뜬금. 예, 그렇죠. 니은 참가죠.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 얘가 국유음화의 특징이 교체에 해당하는 부분은 맞는 말이죠. 그러면 국유음화만 봤을 때. 그렇죠? 이거 이해되니? 여러분들 자꾸 이제 비음화랑 첨가 헷갈리지 마세요. 니은 첨가 이거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받치랑 혼입을. 자, 받치 같은 경우 확실히 뭐가 이루어진 경우예요? 국유음화가 이루어진 경우죠. 자, 그럼 혼입을. 자, 그럼 우리가 봐봐요. 뭔가 국유음화의 그런 양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얘를 호치불이라고 안 하잖아. 그치? 얘 뭐라고 한다고? 혼니물이야. 그러면 자, 한 번 더. 그럼 얘는 어떻게 먼저 변환되고 될까? 음극규? 그래, 음극규 하나 해보자고. 그럼 뭐, 근데 그 전에 사실 거스린 게 있잖아. 거슬리잖아. 그죠? 다시 한번. 혼, 니, 불. 한번 가고. 그럼 이건 뭐야? 무슨 첨가? 니은 첨가, 그죠? 니은 첨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뭐야? 음극규. 음극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비음화가 일어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많다 그랬어. 자, 그래서 자, 국유음화는 반드시 형식 형태소와 결합을 요구하는 현상이야. 그쵸? 얘 같은 경우는 실질 형태소라 국유음화가 안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4번. 자, 근대국어. 갑자기? 부처에서 부처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현대국어. 잔디. 자, 그래서 국유음화는 과거와 달리 오늘날 한 형태소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한 형태소에 일어난다. 자, 우리가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구지가 되는 거였잖아. 이거였잖아. 맞지? 그럼 얘가 한 형태소에서 일어나는 거야? 여기에 있는 조건 하나 들어가고 얘에 대한 조건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맞죠? 이거잖아. 그렇죠? 우린 몇 개의 형태소야? 2개의 형태소예요. 그죠? 2개의 형태소에서 일어나는 거야. 근데 자, 지금 그 옆에 요거 같은 경우, 부처 같은 경우, 잔디는 됐고요. 잔디는 지금은 그러니까 뭐야? 국유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잖아.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부처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이 티읕에서 치읕으로만 바뀐 거잖아. 맞죠? 여기는 한 형태소에서 낸 거라고 보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 자,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국유음화 같은 경우는 한 형태소의 내부에서 일어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자, 5번. 자, 해돋이랑 붙이다. 이거 둘 다
구경하는 뒤에는 의문의 성격을 닮아간다는 점에서 역행동화에 해당하는 현상이다. 자, 뒤에 오는 의문, 그러니까 모음의 성격을 닮아간다 했었잖아요. 맞아요? 아까 그 얘기 했었는데 기억나요? 모음의 성격에 맞춰간다고. 그럼 뭐 한마디로 뭐야? 모음이 자음한테 영향을 주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이 부분이 역행동화잖아. 얘 때문에 바뀌는 거잖아. 정확히 얘기하면 얘 때문에 얘가 최대한 자음에 이 모음에 가깝게끔 변하는 거니까 이렇게 적용돼서 역행동화가 된다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3번. 자, 보기 제시된 탐구과제의 탐구관록 절전의 내용. 자, 뭐가 있었냐? 의문과 의문이 만날 때 한 의문이 다른 의문의 성격을 닮아가는 현상. 이 동화에 대한 얘기네요. 그죠? 의문의 동화에는 다양한 병동 양상이 존재하는데 제시된 표를 바탕으로 의문의 동화가 지닌 특성을 알아보자. 라면서 지금 기역과 니은과 디귿과 리을이 있네요. 자, 지금 기역은 칼날, 그 다음에 속는다. 자, 앞에 칼날은 뭘로 바꾸면 돼? 유음하죠? 근데 그 밑에 속는다는 비음하죠? 됐나요? 그 다음에 자, 미시오. 미시오가 요로도 바뀐다고 돼 있네. 자, 이거는 뭘로 바뀌는 거야? 반모음 첨가로 보실 수 있겠죠? 그죠? 반모음 첨가. 자, 그 다음에 고기. 아, 우리 고기가 괴기로 바뀌기도 해요. 아, 이게 뭐냐면은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우리 소고기라고도 하기도 하고 쇠고기라고도 한다고 했었잖아. 이거 기억나? 요거랑 관련된 현상입니다. 원래는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거는 또 15세기로 넘어가야 돼요. 15세기로 넘어가야 돼. 이 당시에 이가 관형격 조사에 해당하는 애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형태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일단 기역에서 보면은 기역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반면 자, 니은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이건 무슨 말일까? 자, 기역 칼날은 맞죠? 이거 표준 발음 맞죠? 근데 자, 니은은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 미시오라고 하지 미시요라고는 잘 안 하잖아. 그죠? 여러분들 그 문에 보시면은 맨날 여러분들이 못 지키는 건 뭐야? 미시오인데 자꾸 당겨. 당겨야 되는데 자꾸 밀어. 그러니까 요거는 미시오, 그 다음에 당기시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1번, 그러니까 기억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은 순행동화가 일어난 예고. 맞아요? 순행동화? 디귿이에요, 디귿. 디귿이 지금 뭐야? 둘 다 얘기하는 거죠. 칼날과 미시오를 얘기하는 거네요. 아니, 뭐야. 여기 가로축이잖아. 그쵸? 가로축 부분. 자, 칼날은 맞죠? 순행동화. 맞죠? 그 다음에 미시오도 마찬가지. 이 오가 요로 바뀌는 거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바뀌는 거니까 이제 순행동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을 부분은 자, 속는다는 뭐야? 여기도 앞에 있는 니은이 뒤에 있는 니은이 앞에 있는 기역을 바꿔준 거니까 역행동화 맞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고기 같은 경우 고기가 이제 괴기가 이렇게 된 경우는 뒤에 있는 이 때문에 오가 영향을 받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 디귿. 자, 기역은 다른 자음의 좋은 방법을 닮아가고. 맞죠? 니은이 비음이니까 뭘로 바뀌는 거야? 비음에서 유음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것도 맞죠? 그죠? 그리고 비음화도 좋은 방법이 바뀌는 거잖아. 그쵸? 이분이 됐어? 잘 모르겠으면 자음 체계표 다시 한번 봐봐. 좋은 방법을 닮아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은 위치는 그대로인데 좋은 방법만 바뀌는 게 비음화랑 유음화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이모음의 성격을 닮아간다. 아까 이모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자, 리을. 자, 디귿은 음운 변동의 결과대로 표기하지 않지만 일단 그거는 맞냐? 디귿은? 결과대로 표기하지 않지. 그치? 실제로 표기하는 거랑 다르잖아. 그죠? 그 다음에 리을은 변동의 결과대로 표기함도 허용한다. 자, 우리가 변동의 결과대로 표기는 하면 안 되지. 속는다니까 이거 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자, 여기서 마침 보니까 A, B, C, D, E가 이렇게 있는데 자, 가장 적절한 겁니다. 자, 일단 변동형 A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무슨 화?
유음화가 되는 부분이죠. A가 유음화라고 적어주셔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 B 같은 경우는 리을 앞이나 뭐 리을 뒤가 있을 경우 둘 다 가능한 거잖아, 그치? 니은이랑 만나는 경우 그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일단 나오진 않았고, D는 뭐야? 이거 변동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죠? 디귿디귿이 이 만나가지고 지읒지읒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일단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바로 문제 봅시다. A의 비음화라는 음음, 이건 아니네요, 그죠? 유음어로 바뀌어야 되니까 안 되고요. 자, 그냥 2번. B를 리을 뒤에서 수정해야겠어. 아니, 앞에 되는 경우도 있고 뒤에 되는 경우도 있잖아. 둘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이거 틀렸고요. 자, 3번. C의 이건 뭐야? 이몸 역행독이네요. 죽이다가 죽이다를 추가해야 되겠다. 자, 우리가 어디 갔냐? 이거 이몸 역행독 기억나세요? 이게 뭐였냐면은 이 모음 때문에 이 모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전설 그 다음에 뭐 후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이 됐다라면은 최대한 비슷하게 전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아기 같은 경우고 애기로 바뀌는 거고 맞죠? 그래서 여기가 아기 여기는 후예였죠. 후설 모음 그죠? 후설 모음에서 전설로 바뀌는 거고 이는 원래 전설이고요. 이거랑 똑같아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아까 죽이다 같은 경우도 죽이다 맞냐? 죽이다 맞죠? 자, 이 두 개만 볼 거예요. 자, 우는 어디야? 이 무슨 차일까? 자, 모음식 일포창 한번 보실래요? 어디냐면은 1페이지에 바로 있네요. 우랑 이의 차이. 자, 이것도 마찬가지 뭐야? 후설과 전설이야. 그죠? 후설과 전설이에요. 그럼 거슬리니까 뭘로 바뀌는 거야? 쥐기다로 바꾸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 위 같은 경우는 지금 뭘로 바뀐 거야? 위가 지금 뭐야? 전설 모음이죠.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후설이었던 애가 뭘로 바뀌는 거야? 전전으로 바뀌는 거야. 후전이 전전으로 바뀌는 거야. 되니?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넣을 수가 있는 거네. 3번이 정답이죠. 자, 이거 관련해서 거기 또 뭐가 있었어? 아지랑이 아지랭이 있었어요. 그죠? 이것도 뭐야? 아랑 애만 봤을 때 뭐야? 후설에서 전설로 바뀐 거예요. 아지랑이에서 아지랭이. 모음 체계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그래서 비슷한 양상으로 고랑 고기가 괴기 되는 것도 고가 어디기 때문에 후설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야 전설로 바뀌는 거예요. 그거 좀 어려울 겁니다. 대신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모음 체계 보시면 이모음 역행동화 같은 경우는 모음 체계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돼요. 후설 전설이었는데 전설로 바뀌는 거구나. 왜? 발음이 좀 더 편하게 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4번. 자, D는 디귿을 지읒으로 정리할 수, 뭔 개소리야, 그죠? 그것만 쓰면 안 되죠? 디귿, 티읕이, 뭐야? 이를 만나서 지읒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시질 형태소가 아니라 뭘로 바꿔야 돼? 형식 형태소로 바꿔야 된다는 거야. 형식 형태소로 바꿔줘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문학으로 넘어갑시다. 자, 96페이지 볼게요.
자, 이거 안 나갔었죠? 그쵸? 예전에 한 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이성도라는 작가의 풀이라는 작품입니다. 풀. 혹시 이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960년대, 70년대 사이에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주로 표현하는 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요거 얘기했었어요. 풀이라는 이 소재 자체. 풀이 사실 민중을 상징하는 소재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민초. 민트 초코 말고 민초 얘기했었습니다. 예전에.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기억나는 게 더 이상한 걸 수도 있어. 자, 어쨌든 풀이라는 건 민중과 관련돼 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다른 뭐 고전시가 같은 데에서도 이 민중을 풀로 이제 비유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관동별곡에 이제 해당하는 내용인데 삼위루를 얻어 음의 이온 풀을 살려내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를 이제 얻어서 그 다음에 음의 이온 풀, 그러니까 좀 이제 말라가는 그런 풀들을 살려내고 싶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좋은 정치를 하겠다라는 그 화자의 포부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풀이 민중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풀이 눕는다라고 했어요. 벌써부터 갑자기 왜 누워? 그죠? 풀이 눕는다. 근데 눕는 이유가 뭔가 있겠죠? 뭐로 인해? 자, 밑에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뭐 때문에 눕게 되는 거야? 자, 바람 때문에 눕습니다. 그쵸? 바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눕는 거잖아. 그쵸? 아니? 그럼 이 바람이라는 친구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얘를 눕게 만드는 존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뜻을 가진 소재입니다. 우리 이걸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편해요. 자유가 억압된 상황이라고 했었으니까. 그럼 한마디로 이 바람이 풀의 자유를 억압하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근데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자, 왜 울은 거야? 운 이유가 뭐야? 이런 시련과 고난을 받다 보니 뭐가 되는 거야? 민중의 고통이 수반된 거죠. 그죠? 민중들의 고통으로 인해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다음에, 자,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자, 거기 부분은 뭐야? 날이 아직까지 흐리다고 했어요. 흐리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분위기를 뭘로 보시면 돼요?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면 되죠. 그죠? 여전히 우리는 뭐 하고 있다는 거야?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풀이 눕는다. 이번에도 풀의 속성이 또 나왔어. 풀이 눕는다라는 게 잠깐만. 그럼 이렇다는 얘기는 뭐야?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식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네요. 그쵸? 풀이 눕는다가 반복되는 거니까. 자, 근데 속성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람보다 빨리 눕는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자, 어디를 봐야 될까? 우리가 고난을 겪는 건 똑같아. 눕고 울고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지금 밑에 반전이 있었어요. 뭐야? 울고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 여기는 마이너스적으로 당연히 보시면 되는 건데 이 부분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고? 민중들은 뭐 할 수 있다? 좋아요. 극복할 수 있다. 그죠? 극복의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지금까지 또 뭐야? 또 날이 흐렸으니까 부정적인 상황이죠. 풀이 눕고, 자, 밑에
발밑까지 눕는다. 그러면 이거는 뭐야? 더 안 좋은 분위기가 심화된 거죠. 맞죠? 자유의 억압이 심화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밑에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우른다. 자, 거기 보는 네 줄을 이렇게 묶어주시고 이건 아까 용문이랑 연결이 가능한 거겠죠. 민중의 그런 강인한 생명력 혹은 극복 의지. 이것도 넣어보실 수 있어요. 여기도 같이 넣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여기는 뭐야? 자유의 억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연결될 수 있겠네요. 그죠? 아마 처음엔 이야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이랑 이런 것들 좀 연결시켜 주시면은, 그거는 이제 그런 관련된 시를 같이 연결해 보시면 됩니다. 자, 1번에 있는 보기도 같이 볼게요.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입니다. 자, 변은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야, 이것도 일종의 뭐야? 민중의 속성과 연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대란 말 뭔지 아시죠? 연대란.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런 말이 나왔어요. 햇살 따가워질수록. 이게 뭐겠어요? 그쵸? 시련과 고난이라고 볼 수 있죠. 얘는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그때마다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웃들에게 절을 맡긴다. 여기서는 연대의 속성이 조금 더 크네요. 그쵸? 시련이 오더라도 다 같이 똘똘 뭉쳐 있는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자, 여기서 대놓고 나왔습니다.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모아라. 그럼 여기서의 변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앞에 있는 이 풀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의 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여기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자, 1번. 윗글과 보기 모두 대상의 속성이 변하고 있냐? 그런 건 없죠. 그냥 얘의 속성만 얘기하고 있잖아. 자, 2번. 윗글과 달리 보기는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자, 일단은 변은 기대고 산다고 했으니까 인격 부여하는 건 맞고, 그럼 윗글은 그게 아니냐? 풀도 눕잖아. 그쵸? 그럼 이거 인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3번. 윗글과 보기 모두 존재들의 연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자, 보기는 연대에 대한 말한 게 맞는데, 윗글 같은 경우는 틀렸죠. 그죠?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었습니다. 4번. 윗글과 보기 모두 자연과 인간을 대립적인, 애초에 그런 얘기 없죠. 자연, 인간에 대한 얘기. 자, 5번. 윗글과 보기 모두 민중의 생명력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 이게 가장 맞는 말이겠네요. 그쵸? 연대의식이고 민중의 생명력인 거잖아. 다 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살아남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윗글은 뭐를 통해? 뭘까요? 대상이 풀이었잖아요. 그죠? 풀을 통해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윗글의 이연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을 두 가지 주시오. 하나는 확실히 알 것 같아. 그죠? 이연에 있는 거. 뭘 거야? 유사한 식구의 반복 있잖아. 바람보다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가 더 있어요. 눕는다, 일어나다. 시어의 대비가 들어왔죠. 그죠? 시어의 대비. 눕는다, 눕는다, 일어난다. 이 부분. 그럼 어떻게 보면은 한쪽은 하강 이미지가 되고 한쪽은 상승 이미지가 되는 부분이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부분 봅시다. 자, 이 시는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이 시는 시상이 전개될수록 점점 강화되는 억압과 그 상황에 대처하는 풀의 움직임을 다양한 부사어를 활용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시상 전개에 따른 풀의 움직임을 도식화하면 다름과 같은데, 자, 1년은 어떻다? 바람 때문에 눕고 운다. 그 다음에 2년은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3번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이 부분. 그러니까 다 뭐야? 생명력과 극복 의지가 있는 부분이네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년에서 드디어는 풀이 억압적 상황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음을 나타낸다. 그렇죠? 드디어 울었으니까, 맞죠? 2번, 1년에서 다시는 풀이 눕고 우는 모습을 수식하여 풀에 가해진 시련이 만만치 않다. 더 울다가 더 누웠으니까 이 고통이 좀 심화된 거겠죠. 3번, 2년에서 빨리와 먼저는 풀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자, 맞죠? 이것도. 4번, 3회에서 발매까지는 풀이 눕는 강도가 더 심해지는 것으로, 더 심해진 거 맞죠? 더 힘들어지는 거니까. 풀에 대한 억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연결 가능할 거고요. 자, 5번. 3년에서
늦게 먼저는 억압적 상황이 풀의 내적 성숙을 지연시킨다? 지연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시킨 거죠. 그죠? 늦게 울어도 먼저 우는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102페이지 볼게요. 자, 간만에 백석 작품이 나왔네요. 저희 이전에 그 백석 작품 했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간단하게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친구는 1940년대에 주로 시가 만들어졌던 작가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이때 뭐가 있었다고 했었죠? 일제강점기니까 뭐? 이름 바꾸기? 이민? 비슷하긴 하죠?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피난. 그렇죠. 이 1940년대는 요게 중요하죠. 요게 있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뭐를 목적으로 했다? 민족성을 파괴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다라고. 아니, 내용들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이때 백석 같은 경우는 그때 피난을 했다라고 했었습니다. 피난을 했는데 당연히 피난이다 보니까 뭘 버린 거야? 고향을 버리니까 당연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타향살에 대한 외로움이 동시에 드러난다고 했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 파묘 혹시 보셨어요? 파묘? 뭔데 벌써 봐? 보셨어요? 혹시 파묘? 봤어요? 안 봤어요? 거기도 그런 게 있습니다. 아마 좀 스포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안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뭐냐면은 강원도 쪽에 이제 이 말뚝 같은 걸 박아놨어요. 여기서 말뚝이라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무슨 이상한 요괴 같은 거 하나 박아놨는데, 그걸 박아놓은 이유가 우리나라의 맥을 끊겠다고 이제 박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민족의 어떤 정기나 이런 걸 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당시에 진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한국시민선언서 같이 우리가 아침 조회 때마다 나는 대일본 제국의 시민으로서 언제든 뭐가 마음을 바치고 싶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도 우리나라 이름 못 쓰고 무조건 일본식 이름으로 써야 돼요. 그죠? 맞죠? 그래서 임다나카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아까 그 말뚝을 박는 것도 실제로 그게 진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책 중에 일환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정확히 말하면 1920년대부터 쭉 실행이 되긴 했었습니다만 그것도 요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자, 요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포인트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 이런 상황에 있어서도 또 백석은 여기에 대해서 민족성을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이제 작품이 어떤 게 있냐면은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모닥불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모닥불에 이게 뭐냐면은 모든 존재가 모여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나왔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뭐였냐면은 막 할아버지도 모였고 할머니도 모였고 이렇게 온갖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이는 곳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상징으로 이제 민족으로 이제 바꿔보면은 모든 민족이 모이는 곳. 이라고 해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 불을 쬐고 싶다. 민족성을 회복하고 싶다. 라는 식의 내용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것도 있었어요. 백석하면은 지금 요 포인트 하나 더 자아성찰도 있었어요. 자, 우리 자아성찰이 뭐라 그랬죠? 자아성찰. 성찰이라는 건 뭐야? 반성이야. 근데 반성을 왜 한다고 했어? 왜? 반성 어쨌다는 거야? 잘했다는 거야? 뭔가 자기가 잘못됐을 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반성이 일어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현재의 내 모습이 내가 바라던 모습과 뭔가 안 맞는 거야.
매칭이 안 돼. 나는 뭔가 국어 1등급 존나게 맞고 싶은데 씨발 맨날 모의고사만 보면 막 절반 이상 틀려 막.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가 오는 거야? 현타가 오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이너스로 표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씌어진 시 같은 경우에서,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의 이제 쉽게 씌어진 시에서도 이런 게 나와요. 내가 하도 팀 멘탈이 나가지고 나는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침전이라는 것은 가라앉다는 뜻입니다. 가라앉다는 뜻이에요. 아무튼 백석 작품에도 이런 포인트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 자, 고향에 대한 그리움 혹은 민족성에 대한 회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아성찰과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가 주로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범위로 뭔가가 이 백석 작품이 나온다고 한다면 요 세 개 중에 하나 정도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보통 요즘 모의고사 메타 같은 경우에는 요 포인트가 좀 많이 나오긴 해요. 요 포인트가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슨 작품이냐면 백석의 고향이라는 작품입니다. 고향이라는 작품. 자, 얘 고향이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여기 어디야? 북한이에요. 얘 북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원래 남한에 있다가 월북하게 돼요. 월북 작가라고 합니다. 나중에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얘네 시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토속적인 어조라는 말이 나오는데 토속적이라는 게 뭐였죠? 혹시 기억나세요? 토속적. 뭐일 것 같아? 자, 토속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자, 특정 지역을 연상할 수 있게끔 만드는 성질이 토속적 어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북한 사투리가 나온다는 얘기지. 북한 사투리가 나온다는 건 이 특정 지역이 연상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토속적인 부분이랑 연결도 가능하다. 오케이. 이따 비문학하면 잘 거지. 안 잘 거야? 응. 정신 좀 쌩쌩하시네요, 오늘은. 다행입니다. 아까 문법할 때 눈이 막 안 보시던데. 자, 아무튼 자, 이제 본문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나는 북관에 혼자 알아누워서. 자, 어떤 상황이냐? 내가 지금 아픈 상황이야. 그죠? 자, 나는 어디에? 북관에 혼자. 그 다음에 아파. 자, 일단 이 북관이라는 곳은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경도라고 되어 있네. 그럼 정확히 어디는 아니야? 고향이 아니야. 그러면은 타향이에요. 타향. 타향살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뭐야? 혼자. 그치? 타향살이니까 혼자 있겠죠. 그 다음에 아프대요.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혼자 사는데 아프기까지. 그럼 씨발 얼마나 서러워.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뭐야? 타향살에 대한 뭐까지도 연결이 가능하냐? 외로움까지 연결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내가 혼자 알아누워서 아파가지고요. 어느 아침 의원을 배우였다. 자, 의원이라는 어떤 인물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내가 아프니까 이제 뭐 병원 가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똑같이 의원을 불렀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의원이 출장 나온 거야. 근데 의원의 형태가 지금 어떠냐? 의원이 그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열애 같은 상을 하고 관공의 수염을 드리워서. 열애 같은 상이 뭐냐면, 열애가 뭐냐면 부처예요, 부처. 부처. 부처 같은 얼굴을 하고. 그 다음에 관공의 수염. 관우라고 혹시 들어봤죠?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관우 수염 좀 이만해가지고 막 술이 식기 전에 저씨 모가지 댕강하고 오겠다 막 하는 애잖아. 그죠? 삼국지 아세요? 삼국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근데 유비관우 장비 정도는 알잖아. 그지? 도원결이. 유비, 관우.
미안해. 그렇게까지 이 표정을. 자, 아무튼 거기서 뭐가 있었냐면은, 붙여갔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관공의 수오염이라고 했었어요. 그럼 이렇다는 얘기는 의원에 대한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야? 의원이 약간 겉모습이 그렇게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의원에 대한 외양묘사가 드러난 부분이에요. 외양묘사. 그래서 밑에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선 같은데, 자 이제 의원을 맞닥뜨린 거예요. 새끼 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어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더니 갑자기 밑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고향이 어디냐라고 한대요. 자 이런 애가요 갑자기 네 고향 어디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얘는 일단 어떤 상황? 타향에서 혼자 이렇게 아프고 하니까 외로운 상황이야. 근데 갑자기 네 고향이 어디고? 라고 물어봤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죠? 대화 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 한즉 그러면은 아무개 씨 고향이란다. 누가 이제 의원이 말한 부분이죠, 여기가. 그 다음에 그러면은 아무개 씨를 아느냐 하니까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막역지간이라며 수염을 쓰는다. 또 있어요. 갑자기 뭐 얘기했어요? 고향 얘기하면서 갑자기 아무개 씨가 나왔어. 그리고 얘가 의원한테는 막역지간이래. 막역지간 밑에 뜻 나와 있죠? 친한 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내가 뭐라고 하냐?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러한 즉. 화자는 아버지라고 얘기했대요. 그럼 뭐야? 아빠 친구야? 그쵸? 어떻게 보면 같은 뭘 본 거야? 의원이라는 친구가 같은 고향 사람이네요. 그쵸? 같은 고향 사람이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내가 지금 외로웠는데 같은 고향 사람을 여기서 만났어. 그것도 의원이. 그럼 어떻게 했어? 왜? 불행해? 행복하죠? 이러면서 약간 좀 이제 긍정적으로 좀 바뀌겠죠? 왜? 아는 사람이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더 잘 통하겠죠? 그 밑에 쭉 볼게요. 의원은 또다시 넌지시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자 밑에 손길은 거기 동그라미 따스하고 부드러워. 자 아까까지 외로워졌잖아. 근데 아버지 얘기를 딱 하고 나니까 이걸로 바뀌었잖아. 이걸로 바뀌자마자 뭐가 나온 거야? 따스하고 부드럽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해됐죠 이거? 그 다음에 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 친구도 다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떠올리는 거야? 지금 의원을 베이면서 다시 한번 고향을 떠올리게 됐다는 거죠. 떠올리게 됐다. 되나요? 자, 1번 문제.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백석의 작품 중에 요거랑 관련되어 있는 작품이 되겠네요. 자, 1번 문제부터 봅시다. 밑글의 표현상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 차분하고 담담한 어조를 구사하고 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의원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 묘양묘사 있었죠? 3번 대화의 장면을 간접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 대화 형식이라고 했었잖아. 그죠? 연결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확히 대화가 있다기보다는 누가 이렇게 했고 누가 이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했으니까 간접적으로 보이는 게 맞죠. 이해됐네? 그 다음에 4번 화자의 체험을 서사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서사적으로 전개 믿으셔보자. 자 서사적이라는 게 뭐예요? 서사적이라는 게 뭘까? 이야기라고 하거든요. 서사, 이야기를 풀어내듯이 전달한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 시 같은 경우도 어때? 사실 산문시에 조금 더 가깝죠. 그죠? 그럼 이것도 연결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요.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여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그지?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따스하고 부드러워. 요 포인트에서 주관적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틀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윗글에서 나와 의원 간의 뭐겠어? 대화겠죠, 대화. 그죠? 대화는 인물 간의 공통점을 발견함으로써 자, 뭐를 형성하게 될까? 일종의 지보, 친모, 친분? 유대감이라고 보는 게 좀 더 좋겠죠?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는 계기를 이룬다. 그쵸? 다 아는 사람이니까. 3번. 윗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기억의 역할을 쓰시오. 자, 기억, 의원의 역할이잖아. 그쵸? 의원의 역할이 뭘까요? 뭘 알게 돼요? 고향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고향을 상기시키는 역할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고향을 상기시킨다. 상기시킨다는 얘기는 떠오르게 한다는 말입니다. 떠오르게 한다. 자, 그 다음에 4번. 윗글을 보기처럼 시나리오로 각색해봤는데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힘없는 목소리로 누구십니까? 지금 의원이 온 상황이죠. 그쵸? 힘없는 목소리 맞지? 내가 힘드니까. 그죠? 2번. 자,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면 청년 곁으로 닿는다. 그래, 어디가 아픈가? 그 부드러운 거 맞죠? 그쵸? 처음에 그 열애 같은 뭐 어쩌고 이런 말을 했고 했으니까. 3번. 눈을 지그시 감고 맥을 짚으며 자네 고향은 어딘가? 맞죠? 지금 맥 짚으면서 물어보는 거잖아. 문득 물어보는 거잖아. 맞죠? 그 다음에 4번. 온화한 표정으로. 그러면은 아무개 씨를 아는가? 온화한 표정이니까 맞는 말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쓸쓸한 표정으로 눈을 감으며 고향과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린다고 하기에는 쓸쓸한 표정이 아니죠? 그죠? 약간 반가워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됩니다. 자, 좀 쉬었다가 마지막에 비문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물이죠. 이전에 했던 그 천동설과 지동설과는 다르게 글의 구조도 조금 다를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자, 보통 생물이나 화학 같은 경우는 보통 뭐가 나오냐? 어떠한 세포니까, 그죠? 세포니까 어떠한 뭐 조직이 나오겠죠. 이 각각의 조직에 대한 역할이 제시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이 조직이 어떠한 순서나 원리를 통해 어떤 특정 현상이 생겨난다. 이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거야. 한마디로 이 조직의 역할이 나온 게 첫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조직의 어떤 작용을, 어떤 원리를 통해서 특정 현상이 나타난다.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거야.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구조라는 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 맞춰가지고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외부로부터 체내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항원이 침입하면, 자, 벌써부터 어려워지고 있어요. 자, 지금 뭐라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걸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했다고? 항원이라고 하기로 했다고, 그죠? 항원. 얘는 그냥 항원입니다. 그냥 항원은 좀 안 좋은 친구들 얘기하면 좀 편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가 항원이 침입하게 되면은 체내에서는 그거를 막을 항체가 나오는 거죠. 항체. 이걸 막을 항체가 나옵니다. 어디서? 우리 몸에서. 그래서 얘를 이제 대비를 할 건데 그 항원을 제거하는 거. 자, 이거를요, 지금 제거하는 이 현상을 뭐라고 한다? 면역 반응이라고 한다. 면역 반응이라고 한다. 자, 이런 면역 반응은 생물체의 자기 보존을 위한 중요한 방어 체제 중 하나이지만 때로는 이 방어 체제에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자, 이 장애가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그 대표적인 예다. 혹시 아토피 있으신 분 있어요? 없어요? 아주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갑자기 또 왜 라떼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만 해도 이제 그 아토피 피부염을 겪는 친구들이 조금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새 집에 이제 들어갔더니 이제 페인트나 이런 게 냄새가 여전히 다 안 빠진 상태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피부에 이제 약간 막 엄청 뭔가 박다. 자꾸 피부가 벗겨져. 뭐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면역 반응의 일종입니다. 아무튼요, 이러한 알레르기 질환은 면역 반응에 어떠한 장애가 생겼을 때 발병되는 것일까? 그럼 현상이 결론적으로 뭐야? 이 현상이라는 것은 이제 알레르기 질환이죠. 이 질환이 뭐야? 면역 반응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대표적인 알레르기가 뭐야? 꽃가루. 그리고 막 강아지나 고양이. 그 털을 이제 맞닥뜨리면 이제 그 막 비염 같은 거 막 생기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죠? 다행히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고양이를 계속 옆에다 이제 두다 보니까 막 저 피부가 간질간질하고 뭐 그런 건 있긴 한데, 뭐 저는 어쨌든 뭐 알레르기 검사를 했을 때 딱히 어떤 반응이 나오진 않았어요. 이상해요. 그죠? 자, 아무튼. 면역 반응은 크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비특이적 면역 반응과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특이적 면역 반응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근데 옆에 이런 말이 더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컫는 면역 반응은 후자를 일컫는데, 자, 후자니까 얘는 뭐야? 면역 반응은 후천적이다.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거는 이제 후천적인 얘기고요. 그 다음에 특이적이다. 자,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고요. 자, 알레르기 질환이 생기는 원인은 이와 관련이 있다. 특히 체내에서는 다양한 특이적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자, 그중 뭐가 나왔다? 면역 글로불린에 인한 비정상적 면역 반응이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다. 지금 뭐가 문제라고요? 면역 글로불린. 자, 이 장애라는 부분이 요것 때문에 그렇대요. 면역 글로불린 E. 그냥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게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봐야겠네, 이제. 자, 우리 몸에 침입한 항원은 자, 혈액, 조직액, 림프 등의 체액을 통해 몸의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체내 세포를 무력화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 백혈구의 일종인 대식세포. 자, 그럼 처음에 이제 어떻게 했어? 자, 항원이 침투를 했어. 침투를 해가지고 막 고통받고 있어. 그럴 경우에 뭐가? 백혈구에 있는 대식세포가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얘가 항원을 어떻게 한다고? 직접 제거한대요. 여기가 됐니? 요 과정 하나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항원이 있게 되면은, 체내에 침입하게 되면 체액성 면역 반응이 활성화된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항원이 유지가 된다라는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죠? 항원이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가 생긴다고? 체액성 면역 반응. 체액성 면역이 생긴다. 자, 이제부터 여기에 대한 순서를 기억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체액성 면역 반응은 대식세포가 분해한 항원 종합을 세포 표면에 노출시키고 매달고 다니면 시작된다. 가장 처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항원 조각을 노출시킨대. 노출, 그리고 매달고 단다고 했으니까 이동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죠? 이러면 좀 괜찮죠?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고? 항원 조각이 대식세포 쪽에서 끌고 간다고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대식세포가 항원 조각을 미경험 T 림프구에 제시하면, 말이 이제 점점 어지럽게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순서. 자, 이걸 어디다 준다고? 미경험 T 림프구에 제시를 했대. 이거 보여준대. 됐죠? 이렇게? 정리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이 미경험 T 림프구는 보조 림프구로 일부 분화한다. 자, 뭐 하나가 더 있겠지만 여기는 지금 우리가 모른다 치고 하나가 보조 림프구로 바뀐다는 거죠. 그쵸? 보조 T 림프구.
여기까지 됐어요? 괜찮아? 자, 그 다음에 활성화된 보조 T 림프구는 항원을 식별한 후에 B 림프구와 결합하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아까 이 T 보조죠. 보조. 림프구가 뭐랑 결합한다고 돼 있냐? B 림프구랑, B랑 결합돼요. B 림프구랑 결합한대요. 이거랑 결합해서 뭘 알린다고 돼 있어요? 침입을 알린다고 돼 있어요. 순서가 생각보다 좀 복잡하죠.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서 어려워하는 이유가, 자, 요런 말들 때문에 좀 어려울 겁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경험을 안 했으니까 이제 여기로 나눠지고 얘가 이제 B랑 합쳐서 이걸 알린다라는 정도만 생각하세요. 이런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활성화된 B 림프구는 항원의 종류를 기억하는 면역세포인 기억세포로 일부 분화하고 대부분은 항체를 생성하는 세포인 형질세포로 분화한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또 나왔어. B 림프구는 자, 두 가지로 나눠진다 했어요. 첫 번째는 기억세포로 나눠진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질세포로 나눠진대요. 근데 이 형질세포에서 뭐가 들어간다? 항체가 나오는 부분이죠. 맞죠? 거기 항체라고 되어 있죠? 항체를 생성하는 형질세포로 분화한다. 자, 그 다음에 분화된 형질세포는 항원에 대항할 항체를 다수 만들어내는데, 이제 다 왔어. 드디어 다 왔어요. 이때 생산되는 항체 중 하나가 면역 글로불린 E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면역 글로불린 E가 나온다. 참 순서가 졸라게 기네요. 자, 다시. 첫 번째는 이제 항원이 침투했는데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 이런 면역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대시토프가 얘를 노출시키면서 데리고 가다가, 그다음에 데리고 가는 거에서 이제 미경험 T에다가 이런 게 있다 라고 정보를 주면은 그때 이제 미경험 T가 일부는 이걸로 나눠지고 이걸로 나눠진 친구가 다시 얘가 B 림프구랑 합쳐지면서 야, 항원 떴다 이러고 하고, 그 다음에 B 림프구에서 항원을 기억하는 기억세포랑 항체를 만드는 형질세포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면역 글로불린 E가 여기에서 나온다. 존나 복잡하네요. 자, 여기까지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면역 글로불린 E는, 자, 거기 또 비만 세포에 달라붙게 되는데, 비만 세포와 결합한 면역 글로불린 E가 항원을 만나게 되면은 비만 세포 내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화학 물질이 분비되는 탈과립 현상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은 저 5번까지만. 근데 하지만 얘가 문제라고 했으니까 일단 5번은 따로 정리를 갖고 가자고요. 자, 면역 친구가, 이 글로불린 친구가 비만 세포랑 달라붙게 되면서, 그죠? 비만 세포랑 달라붙게 되면서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분비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냥 분비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라고 돼 있어요? 항원을 만나는 경우. 그죠? 여기에서 항원을 만나게 될 경우에 그 다음에 얘가 화학 물질을 만드는데, 그런 현상 자체가 이거라고 했어요. 탈과립 현상이라는 게 있대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때 분비되는 물질 중 대표적인 것이 누구다? 히스타민이라는 친구래요. 이런 애가 있대. 근데 히스타민은 근육을 수축시키고 모세혈관을 확장하며 침생, 췌장, 위 점막성 등 몸속에 존재하는 분비샘을 자극하여 점액이나 소혈 등의 분비를 촉진하는 물질로, 몸속의 면역계가 항원과 싸우는 것을 돕기 위해 혈관을 확장하고 몸속의 물질 흐름을 활발하게 하여 염증 반응에 관여한다. 자, 그래서 히스타민이 분비되는 곳에서는 항원과 항체의 면역 반응이 격렬히 일어나요. 말이 되게 길게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이게 나오는 곳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면역 반응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히스타민이라는 이 물질로 인해 일어난다고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면역 글로불린 E가 비만 세포랑 결합되고 항원을 만났을 경우에 이런 히스타민이 나오는데 이게 과도하게 잘못 나오게 되면은 면역 반응이 발생하는 거예요. 졸라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런 말이 이제부터 조금 쉬워요. 자, 만약 어떤 이유 때문에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외부에서 침입한 물질 중 꽃가루의 가치, 자, 외부 침입 물질이라고 돼 있어요. 그쵸? 근데 문제가 뭐야? 밑에 신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물질이 거기 동그라미 항원으로 인식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해롭지 않은 물질을, 그러니까 뭐가 아니야,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뭘로 인식한다는 거야? 항원으로 인식해버리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래서 면역 글로불린 E가 과도하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면역 반응 안 해도 되는 건데 굳이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자, 면역 과정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으로 많이 만들어진 면역 글로불린 E는 다수의 비만 세포에 달라붙게 되고 비만 세포와 결합한 면역 글로불린 E가 항원으로 잘못 인식한 물질을 만나면 탈가립 현상에 의해 거기 동그라미 다량의 히스타민이 분비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다량 분비된 히스타민이 염증 반응을 일으켜, 자, 얘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히스타민이라는 게 염증과도 관련돼 있다고 했어요. 염증. 그죠? 염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난다. 까지가 면역 장애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방금 여기서 얘기했던 면역의 장애라는 거는 뭐야? 면역 글로불린 E가 결합으로 인해 나타난 히스타민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알레르기 반응이 지속되면은 알레르기 질환이 되는데 피부에서 발생하면은 아토피 피부염, 기관지 쪽에서 발생하면 알레르기성 천식, 코의 점막에서 발생하면은 알레르기성 비염이 된다. 그쵸? 은근히 그 천식, 비염 이런 거 있는 사람도 있잖아, 은근히. 그죠?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죠? 여기 다 건강하신 분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런데 알레르기 진화는 면역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제로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 외에는 근본적인 치료법이 나와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을 확인하여 최대한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건 약도 없어. 나을 수 있는 약도 없어. 한 번 걸리면 계속 그걸 먹으면 안 돼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막 가끔 있잖아. 꽃가루에 알레르기 있어가지고 막 비염 걸리고 그래. 그럼 3월 달엔 얼마나 힘들겠어. 막 벚꽃 졸라 피는데, 그죠? 아닌가요? 이제 곧 벚꽃 피겠죠? 곧 핍니다. 벌써 3월 중순이에요. 근데 벚꽃의 꽃말이 뭐예요? 중간고사죠.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입니다. 예. 그렇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중간고사도 얼마 남았지. 아직은 좀 아직 남았지만 그래도 이제 놀러 다닐 수는 없다. 자, 아무튼 네,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여기 있는 거 기반으로 갖고 가세요. 자, 항원의 종류를 기억하는 면역세포는 비림프에서 분화된다. 자, 그럼 기억세포가 비림프구랑 관련되어 있다는 거네. 그죠? 근데 다행히 우리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연결이 가능하겠죠. 2번. 자, 항원 종합을 비경험 T림프구에 제시하는 것은 비만세포이다. 자, T림프구에 제시하는 구경은 어디 있어? 여기인데. 누가해? 배식세포가 얘한테 주는 거잖아. 그럼 비만세포가 틀렸네요. 그죠? 3번. 체내로 들어온 항원은 체액을 통해 몸의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그치? 여러 가지 분비액이나 그런 것들 통해 이동한다고 했죠. 4번. 생물체의 자기 보존을 위한 방어체계 중에는 면역 반응이 있다. 있죠. 그죠? 면역 반응이 지금 방어체계가 어디 있냐면은 네 번째 줄이 있습니다. 이러한 면역 반응은 생물체의 자기 보존을 위한 중요한 방어체제 중 하나이지만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5번. 자, 면역 글로불린 E에 의한 면역 반응은 특이적 면역 반응이다. 자, 특이적이라는 게 아까 뭐였죠? 후천적이라고 했죠? 후천적인 게 이게 나온 거잖아. 그쵸?
맞죠? 그러면은 5번도 맞는 말이고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기에 A, E를 통해 기억이 일어나는 거죠. 자, 기억이 지금 뭐였냐? 알레르기죠. 맞죠? 알레르기 반응.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단 얘는 자체는 뭐야? 꽃가루를 항원으로 인식한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1번. 자, 대식세포가 꽃가루를 항원으로 인식하여 분해하고 분해한 항원 조각을 세포 표면에 드러내 매달고 다닌다. 이건 맞네요. 그죠? 대식세포가 하는 일이니까. 자, B. 항원의 식별입니다. 보조 T림프구는 꽃가루 항원을 식별한 후 B림프구와 결합하여 B림프구의 꽃가루 항원의 침입을 알린다. 그치? 얘가 그렇지. 이렇게 해서 침입을 알린다고 했으니까 맞고요. 이 순서가 좀 많이 어렵죠? 자, 3번 항체 생성입니다. 항체 생성. 자, B림프구에 의해 분화된 형제세포가 자, 비만세포와 결합하여 꽃가루 항원에 대항할 면역 글로불린 E를 비정상적으로 많이 만들어낸다. 자, 이거 잘 살펴봐야 돼. 형제세포가 비만세포와 결합하냐는 거 봐야지. 자, 형제세포 어디 나왔어요? 형제세포. 형제세포 여기 있네요. 그렇죠? 뭐가 나오긴 나와. 그렇죠? 근데 자, 여기가 요거였나요? 그렇죠? 얘가 자, 봐봐. 비만세포랑 결합하는 친구는 면역 글로불린 E입니다. 얘랑 결합해서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조합이 잘못됐죠. 그죠? 조합이 잘못됐어요. 형질세포가 비만세포와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형질세포에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좀 보자고 한다면은 그 어디야? 그 118페이지 오른쪽 부분에 세 번째 줄 보면요. 형제세포로 분화하고 분화된 형제세포는 항원에 대한 항체를 다소 만들어내는데 이때 생산되는 게 면역 글로불린 E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죠. 이해됐어요? 괜찮아? 아, 진짜 괜찮아? 안 괜찮은 거 아니야? 응. 4번. 자, 쭉 볼게요. D부분입니다. 항원과 항체가 만나는 부분. 면역 글로불린 E가 비만세포에 달라붙게 되고 비만세포와 결합한 면역 글로불린 E가 꽃가루 항원을 만나게 된다. 그렇죠? 면역세포가 만나게 되니까 히스타민이 존나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5번. 자, 탈과립 현상으로 인해 분비된 다량의 히스타민이 염증 반응을 일으켜 알레르기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난다. 여기도 맞는 말이겠죠. 자, 넘겨봅시다. 자, 3번. 이거 이제 재밌습니다. 그러면은 윗글의 A와 보기의 가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가 지금 뭐였어요? 지문에 보면은 알레르기성 비염이에요. 알레르기성 비염. 그 다음에 보기의 가는 지금 뭐야? 류머티즘 관절염입니다. 참고로 얘도 약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없었어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좀 약이 개발되면서 좀 바뀌었거든요. 이게 그냥 뜬금없이 관절이 아파. 왜 그런지 몰라. 이유 불명. 알레르기니까 얘도. 그죠? 아무튼 류머티즘 관절염이 있는데 주로 관절을 싸고 있는 얇은 윤활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대체로 항체가 우리 몸의 자 거기 밑줄 정상세포인 윤활막을 공격한다. 자, 그러면요. 윗글의 A랑 가의 차이점이 하나 생겼어요. 알레르기성 비염은 뭐 때문에 생겨나는 거야? 외부 물질을 항원으로 인식해서 생긴 거잖아. 맞죠? 근데 자, 류머티즘 관절염은 어떤 경우야? 내 몸에 있는 세포를 항원으로 인식한 거야. 그럼 이거에 차이가 있죠. 외부 물질이냐, 우리 몸의 세포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즉 류머티즘 관절염은 감염병과 같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항원이 관절에 침입하여 생기는 질환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특이적 면역 반응, 그러니까 후천적인 면역 반응에 의해 생기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하여 질환의 증상을 누그러뜨리거나 멈추게 하는 것 외에는 아직 질환을 완전히 낫게 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다. 이거는 이제 알레르기 특성이랑 똑같죠. 알레르기성 비염이랑 똑같네요. 그죠? 자, 이제 비교하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1번. 자, A는 가와 달리
신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부 물질에 대해 면역 반응이 일어남으로 발병한 것이다. 맞죠? 꽃가루로 인해서 된 거니까. 자, 2번. 간은 A와 달리 비정상적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항원을 회피하면은 발병 확률을 낮출 수 있다. 야, 이거는 A는 꽃가루를 피하면 되는데 간은 답이 없어. 내 세포를 공격하는 거니까. 그쵸? 2번 틀렸고요. 3번. 간은 A와 달리 항체가 정상적인 세포를 항원으로 잘못 인식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다. 맞죠? 4번. A와 간은 모두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면역 반응에 장애가 생겨 비롯되는 것. 그치? 둘 다 틀리전 면역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맞고요. 5번. A와 간은 모두 발병하면은 현재로서는 증상을 완화하는 것 외에 약으로 질환을 완치하기는 힘들겠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맥상 B와 바꿔쓰기에 적절한 것은, 자, 이게 B가 뭐냐면은 119페이지에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라는 어휘입니다. 일으키는. 자, 이건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제일 쉬운 거 유발하는 거죠. 유발. 그죠? 유발하는 걸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용인이라는 건 뭘까요? 용인. 저기야? 용인이 뭐야? 용인이 뭘 것 같아? 이걸 이것도 받아들인다가 용인이죠. 자, 그 다음에 인식은 알 거고 창출은 뭐야? 뭔가를 만들어내는 걸 얘기하는 거죠. 환기 뭐야? 문 여는 거야? 환기가 뭐야? 환기한다. 어떤 분위기를 환기한다. 어떤 분위기를 제시한다. 나타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자,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